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나는 해당이 될까요? 라는 문의가 상당했는데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원장인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저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오늘의 학습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과 청탁금지법의 사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께서 학습할 내용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과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10가지 사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지금부터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 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시, 도, 교육청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공직유관단체, 학교, 언론사가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적용 대상 기관 중에서 공직유관단체는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일까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를 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 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공공기관은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을 말합니다. 또한 언론사의 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적용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와 공무수행사인, 공직자 등의 배우자, 부정청탁자,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사례.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사인,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주는 경우는 어떠할까요? 공무원, 교사,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자 등이 일반 사인에게 금품 등을 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하는데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줄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가액 기준 범위 내에서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 등이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는 어떠할까요? 공직자 등이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받은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변질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금품 등을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받은 금품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에서는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법조항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제9조 제1항에서 공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와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가 해당됩니다. 제9조 제2항에서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 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받은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는데요.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 등으로는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품 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그 밖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신고나 인도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장은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환, 인도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하여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어서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한 사람과 용역 도급계약을 한 사람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씨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이한 계약을 체결한 두 사람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항에서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그리고 제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먼저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공직자 등에 포함됩니다.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언론사 소속 임직원에 해당한다면 보도, 논평, 취재 외에 행정,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반면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과 관련된 전문 업체와 체결한 용역 도급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 업체 소속 직원이므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브란스 병원 의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까요? 현재 A씨는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는 의사이고 B씨는 삼성서울병원에 근무 중인 의사입니다. 청탁금지법 상에서 두 사람은 어떠할까요? 먼저 세브란스 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 병원이므로 세브란스 병원 의사인 A씨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병원으로서 성균관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 B씨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의사 B씨가 대학 교수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등 소속 의사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서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대학교 명예교수, 겸임교원 및 강사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명예교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교원외로 구분하고 있고 대학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사의 경우
2019년 8월 1일 시행된 개정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대학교의 경우 총장, 학장인 학교의 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인 교원, 직원, 조교인 행정직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며 명예교수나 겸임교원, 초빙교원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인터넷 포털의 임직원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 사업자를 말하며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위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인 인터넷 포털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프리랜서 기자, 인턴 기자, 사회보 발행회사의 경우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랜서 기자는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언론사와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턴 기자는 단시간 근로자이거나 언론사의 지사, 지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직원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부가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잡지로 등록된 경우 잡지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회사는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며 정기 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회 경우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까요?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 A씨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학부모 A씨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에 따라 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공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공무수행 사인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목적으로 5만 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감리 업무 담당자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리는 건축법 등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해당하므로 공공 분야나 민간 분야의 주택 건설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 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생들이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강사에게 회비를 걷어 선물을 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A씨는 스포츠센터 강사 B씨에게 수강생들의 회비를 걷어 명절 선물을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스포츠센터 강사 B씨에게 선물을 준 것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스포츠센터 강사 B씨가 행정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스포츠센터 강사 B씨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중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클릭해 보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통해 오늘의 학습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 간단한 퀴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이번 차시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정청탁, 일금지 사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1. 금지 사례. 공무원 K씨는 청탁금지법 수사기관으로부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K씨는 부정청탁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었기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부정청탁 행위를 했길래 처벌받아야 한다는 거지? 곰곰이 생각해보던 K씨는 문득 얼마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설마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부정청탁 위반 행위로 신고됐구나. 공무원 K씨가 부정청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었고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청탁의 성립 요건은 어떤 것이기에 K씨가 처벌을 받게 된 것일까요?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열거된 대상 직무에 해당하면서 법령 위반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대한 단순한 부탁, 요청 등은 법령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처리해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청탁을 주고받은 자 간의 내심의 의사가 합치한 경우는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령 위반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 규칙을 포함합니다.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일반법, 절차법도 포함하며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고시 훈령에서 정하고 있으면 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오늘의 학습을 통해 부정청탁 금지 행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께서 학습할 내용은 부정청탁 금지 행위와 관련된 12가지 사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 부정청탁 금지 사례. 담당 공무원에게 어머니가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로 선정되게 청탁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어머니 A씨와 함께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A씨가 노인장기 요양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B씨는 장기요양 인정 담당 공무원 C씨에게 자신의 어머니 A씨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어머니 A씨 모르게 청탁을 했고 공무원 C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정청탁 금지 행위로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장기요양 법령을 위반하여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인데요. 이때 공무원 C씨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만약 공무원 C씨가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아들 B씨의 청탁 행위로 인한 이익이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어머니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이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아들 B씨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 의사를 감경 사유가 없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하도록 부탁한 경우는 어떠할까요? 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B씨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A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고위공무원 B씨는 D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씨에게 감경 사유가 없지만 의사 A씨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몰래 부탁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정청탁 금지 행위로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 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 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고위공무원 B씨는 의사 A씨의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 A씨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의사 A씨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 C씨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B씨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위공무원 B씨의 부정청탁에 따라 처분을 감경해준다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어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코치 채용 시 특정인을 잘 봐달라고 요청을 받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인 D씨는 어느 날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생활체육 경기 종목 회장이었는데요. 코치 채용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후배 아들 B씨를 소개하는 전화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코치 채용과 관련하여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모집, 선발,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부정청탁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운동부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므로 종목회장 B씨의 청탁에 따라 지도자 D씨가 코치를 채용한다면 B씨와 D씨 모두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국립극단, 시립교향악단 등에 소속된 예술가들이 공직 유관단체인 극단 등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공모전 심사 시 특정 단체에 대한 고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 대해 살펴볼까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관할 구역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의 심사위원인데요. 특정 단체 직원 B씨로부터 심사 시 평가를 높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청탁 금지 행위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공무원 A씨가 고평가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했다면 이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 제안, 지역개발, 일자리 창출, 작품 출시 등 다양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입상 내역은 금전적 혜택을 줄 뿐 아니라 사업 홍보, 취업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전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고 공모전 평가에 대한 문의나 좋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모전 심사평가에 대한 개입 요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허 출원 사건에 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의 친구에게 특허 정보를 얻어줄 것을 부탁한 경우는 어떠할까요? 섬유 관련 개인 사업을 하는 A씨는 경쟁 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 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친구인 변리사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B씨는 친구 중에 해당 특허 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C씨에게 정보를 얻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무관 C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청탁 금지 행위로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A씨는 제3자인 변리사 B씨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변리사 B씨는 사업자 A씨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무관 C씨는 변리사 B씨의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인을 수의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모 국립대학교에서 건설 공사가 확정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A씨는 공사를 분할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 계약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씨는 계약 담당 직원 C씨에게 A씨를 공사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했고, C씨는 건설사업자 A씨가 공사계약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청탁 금지 행위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A씨는 제3자인 교수 B씨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교수 B씨는 제3자인 건설사업자 A씨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계약 담당 직원 C씨는 교수 B씨의 부정청탁에 따라 건설사업자 A씨를 공사계약 당사자로 선정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어서 복지 담당 공무원이 노인, 장애인 등 이해 당사자로부터 지원금 확대 등을 요청받은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지역의 한 노인복지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소속 단체에 대한 복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저소득 가정이 자신의 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직자 등이 평가, 선정, 배정 등에 대해 임의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청탁 금지 행위로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의 배정, 지원하거나 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내부 규정과 절차에 맞춰 공적으로 실시하는 지원 대상 실태에 관한 조사, 지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제기되는 민원은 정당한 민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순서를 변경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경우는 어떠할까요? A씨는 D 국립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 접수를 하려고 했으나 접수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인 B씨를 통해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씨의 요청으로 원무과장 C씨는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씨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청탁 금지 행위로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령 위반 외에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입니다. 따라서 대기자 A씨는 제3자인 친구 B씨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원무과장 C씨의 친구 B씨는 제3자인 대기자 A씨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원무과장 C씨는 B씨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해당 병원의 대기자 A씨가 우선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어서 학교 성적 관련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2학기 기말고사 국어시험에서 75점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 수학교사인 A씨의 아버지 B씨는 자녀 A씨의 내신 등급을 위해 동료 국어교사 C씨에게 점수를 높여줄 것을 부탁했고, C씨는 이에 응했습니다. 자녀 A씨 몰래 국어 점수를 올린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질까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부정청탁의 금지 행위로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 징후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형법 등의 일반 법령 위반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례에서 학교 성적을 올려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이기에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B씨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동료 교사 C씨는 아버지 B씨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A씨의 성적을 올려주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녀 A씨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B씨는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형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친분이 있던 병무청 간부 D씨에게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D씨는 군의관 C씨에게 A가 보충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아들 A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돼 기뻐했습니다.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청탁 금지 행위로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B씨는 제3자인 자녀 A씨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병무청 간부 D씨는 제3자인 A씨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D씨의 부정청탁을 받고 보충형 판단을 한 군의관 C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녀 A씨는 청탁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묵인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경우는 어떠할까요? 파출소 순경 A씨가 관할 지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운전 중인 B씨에 대해 호흡기 측정을 하자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측정되었습니다. 최근 10년 내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B씨는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적발 사실을 제발 눈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파출소 승경 A씨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를 A씨가 묵인할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할까요?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청탁 금지 행위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파출소 승경 A씨가 필수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음주 운전자 B씨에 대해 단속과 관련한 일을 묵인해준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관련 공무원이 선고 내용 등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받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 당사자가 본인의 사건 관할 재판부에 판결의 주요 내용만이라도 미리 알려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허용될까요?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청탁 금지 행위로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 처우, 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내부 지침서에 따르면 판결 선고 전에 사건의 합의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와 법정형의 벌금이 없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에게 협의 이혼 의사가 없는데도 담당 판사에게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부정청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정 기한 안에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거나 서류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하는 등의 수사 업무 관련 요청은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상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제재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중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클릭해 보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통해 오늘의 학습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 간단한 퀴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이번 차시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청탁, 일금지 사례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정청탁 2, 예외 사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2
예외 사례. 공무원 A씨와 B씨는 길을 지나가다가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며 피켓팅 시위를 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무언가 요구를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한다며 걱정했습니다. 이에 B씨는 공개적인 행위인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공무원 A씨와 B씨는 부정청탁의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해 부정청탁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과연 피켓팅 시위를 통해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할까요? 아니라면 부정청탁 예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오늘의 사례 학습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께서 학습할 내용은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4가지 예외 사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 부정청탁 예외 사례. 우리나라는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서 공무원 및 그 상대방의 금품수수와 결부된 청탁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가성이 있는 청탁이 이루어졌을 때 처벌하는 것인데요. 청탁금지법은 이보다 더 나아가 대가성과 청탁의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경우라든지 우리가 남도 아니잖아라는 말처럼 영고주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청탁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청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억울한 처벌, 제재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은 14가지의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부정청탁에 대해서만 처벌, 제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부정청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만큼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정당한 청탁을 하는 것마저 두려워한다거나 반대로 공직자가 민원인과의 상담을 기피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청탁금지법은 다양한 예외 사유를 정함으로써 일반인과 공직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청탁이나 공개청탁은 청탁행위 자체로 처벌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외에 공익적 청탁이나 단순 확인 요구 등 내용상 부정하지 않은 청탁은 처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법률 개정을 제안한 경우는 어떠할까요? 국회의원 A씨는 국회의원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한 단체로부터 법률 개정을 통해 단체 소속 영세 상인들의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다면 A씨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한, 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금품이나 부정청탁을 받는 것이 금지되지만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한, 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는 처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회의원 A씨의 경우도 살펴보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을 받는 것이 금지되지만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 그대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것이지 정당하거나 청원법 등 관련 법률에서 요구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즉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청탁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탁의 경우 그 내용이 부정한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며 여러 예외 사유를 통해 처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며 피켓팅 시위를 할 경우에 대해 살펴볼까요? 민원인 A씨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원인 A씨는 불허가 통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건축 법령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불허가 통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구청 민원실 앞에서 증축 허가를 내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원인 A씨의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라 할 수 있을까요?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개적으로란 물리적,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요구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원인 A씨의 경우 건축법령상의 건물 증축 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만 민원인 A씨가 증축 허가를 내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한 행위는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것이므로 부정청탁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전달한 경우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볼까요? 택시의 블랙박스 장착과 관련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부 정책에 따라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 운전자 A씨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씨에게 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 B씨도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국토교통부 담당 국장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국회의원 B씨의 전달 행위는 부정청탁을 한 것일까요?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 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 또는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업무의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을 하거나 문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 A씨는 B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증축 허가가 되기만을 기다리던 A씨. 하지만 A씨가 생각한 기일보다 허가가 늦어지게 되자 B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C씨가 생각나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제재 대상일까요?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공공기관의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 조치 결과 등에 대해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A씨의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문의하는 것 또한 질의나 상담을 통해 직무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로 예외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게 도와달라거나 정해진 순서를 무시하고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게 챙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청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중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클릭해 보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통해 오늘의 학습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 간단한 퀴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이번 차시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청탁 2 예외 사례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품등 수수 1 금지 사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 1 금지 사례 오늘은 함께 일하는 팀장이 승진을 한 날이다. 기분이 정말 좋으신지 한턱 쏘겠다고 하신다. 피곤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지만 연말에 있을 인사평가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마음 편하게 참석하는 게 좋겠다. 다들 팀장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나는 어떡하지? 축하 선물이라도 준비해볼까? 돈은 좀 그렇고 축하 선물이니까 꽃다발이 좋겠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얼마 선에서 준비해야 될까?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오늘의 학습을 통해 금품등 수수 금지 행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 여러분께서 학습할 내용은 금품등 수수 금지 행위와 관련된 6가지 사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도록 하는데요. 이 법을 통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행 기념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금품 등 수수행위로 처벌받을까요? 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해온 공무원 A씨는 기존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 B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A씨가 생각나 손목시계를 샀다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금품 등 수수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될까요?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 행위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A씨는 감정평가사 B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B씨의 경우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A씨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하나의 회사 소속, 각각 다른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일까요? 터키 심사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A건설회사의 설계가 심의 대상으로 상정되었는데 심의 일주일 전 A건설회사 직원 B씨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F씨와 점심을 먹고 20만 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같은 회사 직원 C씨는 건축사 F씨와 골프를 친 후 그린피 50만 원을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 같은 회사 직원 D씨가 건축사 F씨에게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접대하고 택시비를 하라며 30만 원을 F씨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F씨와 B씨 그리고 C씨와 D씨, A건설회사는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품 등의 수수금지 행위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인 건축가 F씨의 경우 B씨와 C씨 그리고 D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으나 금품 등의 출처는 A회사이므로 이는 동일인 A회사로부터 점심 식사 10만 원과 그린피 25만 원 그리고 저녁 식사 술 50만 원과 택시비 30만 원 총 115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F씨가 B씨와 C씨, D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같은 날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시간적 계속성, 근접성이 인정되어 이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수행사인인 건축가 F씨는 A회사로부터 1회 115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씨와 C씨, D씨는
공무수행사인인 건축가 F씨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각각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각자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A 회사의 경우 B씨와 C씨, D씨가 공동 정범이 아니라면 양벌 규정에 따라 3개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공동 정범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1개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관리자가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관의 직원이 직무 관련성 있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았다면 어떠한 제재를 받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공공기관에서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 B씨는 주말에 입사 동기이자 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D씨와 만나 식사하였고 멀리서 찾아와 준 B씨가 고마워 20만 원 상당의 식비를 D씨가 계산하였습니다. 직원 D씨는 현재 인사 담당자인 직원 B씨와 입사 동기로 직급도 같았고 인사처리긴 하지만 단지 친한 동료로서 식사를 대접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식비 20만 원 모두를 직원 D씨가 계산하면 인사 담당자 B씨와 직원 D씨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을까요?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품 등의 수수금지 행위로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을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물의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5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 등 간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 등이라면 1회 100만 원 내 금품 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 등 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같은 직급의 직원들 간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는 음식물 가액 한도인 5만 원을 초과하므로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 B씨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직원 D씨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징계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직원 D씨도 인사 담당자 B씨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하였으므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징계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사 편집국장이 포럼에 참석한 후 포럼 회원 3명과 식사를 하고 회원 중 언론사의 출입처인 기관의 직원이 그 식사비를 계산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 언론사 편집국장 B씨는 포럼에 참석한 후 포럼 회원 3명과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식사한 회원 중에는 A 언론사의 출입처인 C 공공기관의 직원 D씨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공공기관의 직원 D씨는 식사 후에 식사비 총 28만 원을 결제하였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할까요?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품 등의 수수금지 행위로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론사 편집국장은 기사 편집, 뉴스 제작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또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언론 보도 내용에 따라 출입처인 공공기관은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 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 편집국장 B씨와 출입처인 공공기관 직원 D씨 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1인당 7만 원 상당의 식사는 음식물 5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므로 언론사 편집국장 B씨와 D씨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때 같이 동행한 포럼 회원 2명도 편집국장 B씨가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의 요한 비용도 공직자 등의 접대의 요한 비용에 합산되므로 B씨가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은 21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편집국장 B씨와 D씨는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자 징계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아닌 가족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공무원 A씨의 대학생 아들 B씨는 해당 부처 산하기관 직원 D씨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B씨의 생일을 알게 된 D씨는 1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B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아버지인 공무원 A씨와 아들 B씨, 그리고 산하기관 직원 D씨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일까요?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 행위로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수수금지 금품 등의 수수 주체를 공직자 등과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공무원 A씨의 아들 B씨는 청탁금지법상의 수수금지 금품 등의 수수 주체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산하기관 직원 D씨가 아버지 공무원 A씨에게 전달해달라면서 아들 B씨에게 상품권을 주었고 아들 B씨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며 공무원 A씨가 금품 등 제공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공무원 A씨가 직접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공무원 A씨와 산하기관 직원 D씨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측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후원금을 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FC시장 P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A씨는 현재 FC가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 P씨의 배우자 B씨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400만 원의 후원금을 냈다면 시장 P씨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일까요?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 행위로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먼저 시장 P씨의 배우자 B씨가 건설업자 A씨로부터 후원금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P씨가 몰랐을 경우와 시장 P씨가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시장 P씨가 알고 신고한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배우자가 건설업자 A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시장 P씨가 몰랐을 경우에는 시장 P씨는 후원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가 건설업자 A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시장 P씨가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B씨가 A로부터 일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4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시장 P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배우자가 건설업자 A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시장 P씨가 알고 신고한 경우를 살펴보면 시장 P씨는 자신의 배우자 B씨가 P씨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A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공직자 등의 배우자 B씨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될 뿐 금품 등을 제공받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은 아니며 건설업자 A씨는 시장 P씨가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신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400만 원을 공직자 등의 배우자인 B씨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중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클릭해 보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통해 오늘의 학습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 간단한 퀴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이번 차시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품 등 수수, 1. 금지 사례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품 등 수수, 2. 예외 사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금품 등 수수 2. 예외 사례 건설 인허가와 관련되어 모 건설회사 A씨는 구청 상급 공직자에게 허가가 잘 날 수 있도록 금품을 전달하였습니다. A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구청 상급 공직자는 하급 공직자에게 인허가를 지시하였는데요.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아니 되며 금품 등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없는 걸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오늘의 학습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수수의 경우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께서 학습할 내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수수 행위와 관련된 8가지 사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수수 사례.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공직자 등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법하게 금전 거래를 할 수 있기에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예외 사유가 허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례로 상급 공직자 등이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자신의 후배인 B씨가 승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기쁜 마음에 난과 꽃 화분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내자마자 A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제를 하고 보니 자신이 보낸 화분이 17만 원짜리였는데 청탁금지법에서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의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등 선물은 15만 원 이내로 제한한다라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후배에게 승진 축하를 위해 보낸 선물도 금품 등 수수에 해당될까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급 공직자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보낸 화분은 2호의 가액 범위인 15만 원을 벗어났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데 있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가액 범위 내라도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사업 명칭, 로고 등을 새긴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어떠할까요? 모 정부투자기관 현장감독소장 A차장은 건설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 시공업체는 참석자 전원에 대하여 7만 원 상당의 뷔페 음식을 제공하였고 참석자들을 위하여 특별 기념품으로 개당 6만 원 상당의 골프용 고급 가죽 벨트 120개를 제작하여 업무 협약식 이후에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7만 원 상당 뷔페 음식의 경우 제2호의 가액 범위인 5만 원을 초과하였지만 공식적인 행사인 착공식에서 참가자 전부에게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이므로 제6호에 의해 허용 가능한 금품 등에 해당합니다. 참가자 전부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은 교통, 숙박, 음식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7호의 기념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이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안에서와 같이 참석자들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고급 벨트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국립대학 교수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기업의 사회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국립대학교 교수 A씨는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1년 동안 대기업의 사회이사로 참여했습니다. 사회이사로 참여하면서 A씨는 수당과 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받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금품등 수수 예외 사유에 해당할까요?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한이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정당한 권한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 관계에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등은 대여금이나 건물 임대료, 강사료, 용역에 대한 보수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학교 교수 A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지만 교수 A가 받은 수당과 활동비 명목의 4천만 원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 등의 부친상에 법인 명의로 조화를 제공하고 따로 대표이사 개인이 조의금을 낼 수 있을까요? 법인의 대표이사 A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D의 부친상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 A는 회사 명의로 10만 원 상당 조화를 보내고 본인 명의로 부의금을 보내야 하나 잠시 고민했지만 회사 명의와 개인 명의로 보내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여 5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부의금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가능할까요?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와 대표이사 A씨는 금품 등의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직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한편 금품 등 제공 금지 의무는 자연인만 포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명의로 제공되는 금품 등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법인 명의의 경조사비와 법인의 대표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경조사비를 합산하여 가액 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동창의 회칙에 따라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에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씨의 결혼식에 초등학교 동창회장인 B씨가 참석하였습니다. 동창회장인 B씨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경조사비를 얼마 내야 문제가 되지 않을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동창회 회칙에 따라 공금 150만 원의 경조사비를 내었는데요. 이런 경우 동창회 회원인 공무원 L씨와 동창회 회장 B씨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일까요?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서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후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직자 등이 일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동창회장 B씨가 제공한 경조사비는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서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L씨와 동창회장 B씨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공직자가 백화점, 마트, 은행 등으로부터 누적 포인트나 거래 실적에 따라 사은품을 받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기업들은 다양한 경품 행사를 마련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을 하곤 합니다. 또한 연초에는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실적에 맞는 사은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고객 대상 이벤트 및 사은품 증정 행사가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고객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다수 존재할 것인데 일일이 확인하고 상황의 기준을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객 입장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억울한 심정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백화점, 마트, 은행 등으로부터 누적 포인트나 거래 실적에 따라 사은품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사은품이나 경품은 기업의 내부 규정에 맞춰 누적 포인트, 거래 실적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 금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의 처벌이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임의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라든지 상품 수령인의 범위가 고객 전체, 즉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특정 단체 또는 특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예외 사유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청탁금지법의 처벌 및 제재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인 연인과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직원 A씨는 대기업의 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 사무관 B씨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입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에게 결혼 전 생일 선물로 15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주었는데요. 선물을 받으면서도 사무관 B씨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처럼 15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로 주고받은 A씨와 사무관 B씨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일까요?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그 밖의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밀도가 매우 높은 이성 간 교제 관계에서 애정의 표시로 제공되는 금품 등의 경우는 일반적인 사적 관계에 비해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직원과 사무관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 점에 비추어 다소 고액의 명품 가방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상규란 수수의 동기, 목적과 특수한 사적 친분 관계와 같은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및 수수 방법, 그리고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 관련성 정도,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친족 경주사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공무원 A씨는 다른 국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친척 B씨의 자녀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지만 이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가의 특성상 축의금을 적게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5만 원 이상의 축의금을 냈을 때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4호에서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 사유로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척이나 친지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5만 원 이상의 축의금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중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클릭해 보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통해 오늘의 학습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 간단한 퀴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품 등 수수, 이 예외 사례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부 강의 등 사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외부 강의 등 사례. 국가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K씨는 교육 분야 전문가로 각종 기관 및 단체에서 강의를 요청받았습니다. 그 후 공무원 K씨는 강의 능력을 인정받아 소속 기관장의 허가하에 다양한 장소에서 강의를 해왔는데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사례금을 받는 것이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인데요. 노동의 대가인 사례금마저 제한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금품 등 수수의 우회적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에 사례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전문 지식을 제공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사례금 지급과 관련해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오늘의 학습을 통해 외부 강의 등의 개요와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께서 학습할 내용은 외부 강의 등의 개요와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과 관련된 6가지 사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 외부 강의 등의 개요.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는 외부 강의 등에 대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만을 규제함으로써 공직자 등이 외부 강의 등 사례금 형식으로 우회적, 간접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 대상인 외부 강의 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외부 강의 등은 재무회계팀 교직원이 연말 정산과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것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외부 강의 등이라 말합니다. 또한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는 경우도 외부 강의 등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 관련이란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을 의미하는데요. 즉, 직무는 법령, 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와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행위, 그리고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 대상인 외부 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 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 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신고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 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 등의 외부 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등은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초과 사례금을 받은 공직자 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반환 조치는 모두 이행해야 하므로 그중 어느 하나의 조치라도 하지 않은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시간,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이 담당 부서 관련 학술대회에 패널로 참석 및 발표를 하고 사례금을 제공받은 경우는 어떠할까요? 환경부 공무원 A씨는 기후변화 관련 학회에 참석해 패널로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주최 측으로부터 사례금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공무원 A씨는 현재 5급 이하 공무원이며 학회는 3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사례금을 받고 난 후 50만 원 상당의 금액이 기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서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씨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고 소속 분야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된 것이기에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므로 시간당 사례금은 직급에 관계없이 4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시간당 사례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공직 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은 사립학교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례금이 상한액보다 초과 지급되었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지체 없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상한액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 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 제2호의 라목에서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그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학술대회의 주체가 외국 학술 단체라면 외국 기관에서 지급하는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 기준에 따릅니다. 이어서 공직자 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 공연한 경우도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할까요? 공무원 A씨는 모임을 통해 그림을 배웠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입장료를 받아 기부를 하기로 했는데요. 공무원 A씨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주, 공연, 전시 등과 같은 문화예술 행위가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의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아나운서가 행사비를 받고 지역 축제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 아나운서 A씨는 한 지역 축제 담당자 B씨로부터 진행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지역 축제의 진행자로서 3시간에 걸친 진행을 했고 상당한 행사비를 받았습니다. 지역 축제 진행은 청탁금지법상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할까요? 이처럼 방송사 아나운서 A씨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이므로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는 어떠할까요? A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A방송사 PD B씨는 다큐멘터리에 전문적인 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B씨는 전문가인 교수 C씨에게 원고를 부탁했습니다. 교수 C씨는 원고를 쓴 후 원고비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해당할까요?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 작성은 신문, 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 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의 교수 C씨는 청탁금지법의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부 강의 등으로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는 어떠할까요? 현재 공무원인 A씨는 B기관에서 2시간에 걸친 강연을 하고 기준에 맞는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공무원 A씨는 B기관의 요청을 받아 몇 번이나 2시간 이상의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올해 상반기에 3번, 하반기에 3번, 총 6번의 강연을 해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A씨는 동일 기관으로부터 너무 많은 금액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에 해당할까요?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청탁금지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제8조의 특별 규정이며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는 외부 강의 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재난대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 공공기관의 직원 B씨에게 C 기업은 재난대비 강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어려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여 해당 내용을 C기업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강의를 촬영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의 경우에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는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므로 코로나19로 인한 동영상 촬영 교육도 청탁금지법상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중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클릭해 보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통해 오늘의 학습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 간단한 퀴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이번 차시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부 강의 등 사례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